저 오늘은 3차시고요. 교과서 16쪽에서 1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해서 그 이전 교육과정에는 물리원에 있었는데 이제 물리학 2로 이제 옮겨간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18번, 19번 문제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한 15번 정도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무게 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회전 운동에 관한 부분이 좀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평형이죠, 평형. 그래서 이제 돌림 힘을 배우긴 하지만 돌림 힘의 합이 0인 경우만 배웁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일정하거나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거나 요 경험만 배우고 평형인 상태만 배우는 거죠. 근데 회전 운동 상태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혹은 점점 느려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행히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오목 렌즈는 2학기 때 합니다. 잠을 좀 많이 자고 왔나 봐. 자, 돌림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돌림힘은 영어로 토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영어 단어 그대로 토크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이제 돌림힘이라고 말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널리 퍼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책에서도 요즘은 이제 돌림힘이라는 용어를 그냥 흔하게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돌림힘의 정의는 힘의 정의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힘의 정의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거든요. 이때 운동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그 물체 자체가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돌림힘은 뭐냐면 회전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원에서 회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물체가 움직이는 것만 다루었지 그 물체 자체가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물리학토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약간 본능적으로 이 돌림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요 받침대 위에 막대가 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여다지문 있죠, 여다지문. 그 여다지문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회전 중심인데 그 여다지문 같은 경우에는 축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축이. 얘는 이제 회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부분, 목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얘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때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초침, 시침이 움직이는 방향인데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이에요. 방금 여러분이 무엇을 구했냐면 돌림힘의 방향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돌림힘의 방향은 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 필요 없고요. 그냥 상상하면 돼요. 요 힘만 작용했을 때 얘가 어디로 회전할 것이냐 쉽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돌림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보통 저는 습관적으로 돌림힘의 방향을 그냥 요 힘에다가 요렇게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돌림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돌림힘의 평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시계 방향 돌림힘을 전부 다 좌변에 쓰고 그 다음에 등호 쓰고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을 전부 다 우변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그 여러분 또 잘 알고 있어요. 자, 얘를요 세게 잡아당기면 얘가 회전이 더 많이 바뀔까요?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면은 회전이 더 많이 바뀔까요? 당연히 세게 잡아당기면은 회전 속도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돌림힘이 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당기는 거하고 여기서 당기는 거 1번, 2번 어느 게 더 돌리기가 쉬워요?
예, 2번이 돌리기 쉽죠. 그러면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회전 중심과 멀리서 작용하면 돌림힘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약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힘인데 요렇게 비스듬히 잡아당기는 경우하고 요렇게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가 더 잘 돌아가요? 수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직일수록 돌림힘이 큽니다. 반면에 요렇게 잡아당기면 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돌림힘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돌림힘을 정해 보면 돌림힘은 요게 그리스어로 T자일 겁니다. 이게 토크의 첫 글자를 타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 T를 쓰면은 타임, 시간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R 곱하기 F 수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R 곱하기 F 수직. 이 F 수직은 R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R은 팔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요 팔의 길이는 뭐냐면 옆에다 정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 여기에 힘을 작용하니까 요게 팔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가 길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작용하는 것보다 여기서 힘을 작용하는 게 돌림힘이 더 큽니다. 회전 운동 상태를 더 잘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수직 F는 얘가 F 자체가 크면은 요거의 수직 성분도 크시겠죠? 예, 클 거고. 그래서 F 수직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얘가 이 각도를 요거로 잡느냐, 요거로 잡느냐,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코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F 수직이라는 것은 요 F 중에서 요 팔의 길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세타라고 하면 얘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 요게 이제 그 수직 성분이죠.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요 성분, 요 성분 이렇게 나눴을 때 요게 바로 F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길이니까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죠. 높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참고로 요 각도를 세타로 잡아도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요. 팔 길이. 그 힘을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그냥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근데 물리학 2에서는 그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의 팔의 수직인 성분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이게 RF 바큐 이렇게 해도 RF 수직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예. 저 평소에 속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가지고 예,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요, 이게 벡터 곱이거든요. 벡터 가위 곱이에요, 가위 곱. X.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안 배우는 그건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R 수직 F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R 수직 F. 그러니까 F는 그대로 냅두고 팔의 길이를 분해해가지고 팔의 길이 중에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도 돼요. 이게 은근히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그게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번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안 건드려요. 얘를 안 건드리고 얘를 분해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보고요. 그래서 얘를 분해할 건데 얘의 수직인 방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축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하고 나란한 것을 하나의 축으로 잡고요. 이렇게 축을 잡습니다. 좀 나란해 보이지 않지만 뭐 나란하다고 치고 그다음에 얘하고 수직인 방향 축을 하나 잡습니다. 수직인 방향 축을 잡은 다음에 그 벡터 분해하는 방향 지난 시간에 배웠다가 까먹었죠? 이걸 막대기라 생각하고 빛을 이렇게 수평하게 비추면 축하고 나란하게 비추면은 이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자, 요 힘은 자 보세요. 요 팔의 길이 성분은 요 힘하고 나란해요, 수직이에요. 이건 나란한 성분이죠. 이거는 나란한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고 반면에 요거는 보면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R 수직이에요. R 수직. 근데 R 수직은 잘 보면 자 얘가 세타니까 얘가 점이라고 하면 얘가 세타가 되죠. 이게 90도니까. 그러면 요 R 수직은 요 세타에 대해서 마주 보는 변이니까 높이입니다. 높이고 빗변이 이거예요. 빗변은. 그럼 얘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R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요걸 계산해 보면 R 사인 세타의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얘랑 같죠? 그죠? 얘랑 같으니까 수학적으로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보면 되겠지만 이게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분해하는 것보다 팔을 분해하는 게 더 용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돌림의 의미는 요게 좀 더 의미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뢰의 원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지뢰의 원리는 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려면 받침대를 최대한 그 물체 쪽에 가까이 가져가고 멀리서 이렇게 눌러야지 쉽게 들어올려지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요.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뢰로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들어 올린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처음부터 얘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요 힘을 가해 가지고 그 돌림이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 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수평인 상태까지 이렇게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요 막대는 무시무시한 막대가 됩니다. 질량을 무시하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시하고요. 자, 여기서 요 부분이 회전 중심이 되겠죠. 회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예요. 요 물체하고 막대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여기에 작용한 힘을 표시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촉에 의한 힘으로 여기 하나 힘이 하나 있어요. 사실 수직 강력이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팔의 길이가 0이에요. 요 작용점하고 회전 중심이 같잖아요. 그럼 회전 중심에 작용하는 힘은 얘를 회전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림의 평형식을 쓸 거기 때문에 요 회전 중심에 작용하는 힘은 애초부터 그냥 표시를 안 한 거예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표시를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하고 얘는 닿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살짝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원격 힘밖에 없습니다. 돌림과 관련된 힘은.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이 물체의 무게하고 사람이 여기를 누르는 힘 F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요. 얘만 만약에 작용한다면은 얘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요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요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얘만 작용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얘만 작용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하고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회전 속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좀 전에 배운 팔의 길이를 수직 방향 성분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팔의 길이는 정확히 이겁니다. A. 팔의 길이. 힘은 이거죠. 그러면 정석대로 얘를 분해해 가지고 요렇게 분해하려면 힘들어요.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막 세타를 다시 찾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분해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축을 보기 좋게 이렇게 축을 세우고 나면 얘는 요 방향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직 곱하기 A를 할 게 아니라 A 수직 곱하기 W로 요 돌림 힘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분해하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수직 성분이.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A는 빗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요 밑변이 되니까 얘는 밑변이 됩니다. 밑변.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되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요 A 수직이 뭐가 되냐면 빗변인 A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돌림을 정확하게 구하면요. 요거랑 요거죠, 지금. 요게 팔의 길이가 요거고 힘이 이거예요. 그러면 정석대로 가려면 요 힘을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 방향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축을 요렇게 잡고 막 세타 찾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요 팔의 길이를 요 힘하고 나라는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나누면 수직인 방향만 구하면 되잖아요. 요 방향을 구하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고요. 요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빗변이 B고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를 분해해서 돌림 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방금 한 작업이 이 두 줄입니다. A 수직 W는 B 수직 F인데 A 수직과 B 수직을 각각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날아가죠. 날아가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지뢰의 원리가 바로 됩니다. AW는 B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얼만큼 돌아갔느냐는 상관없죠. 상관없고 요 회전 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보다 회전 중심과 힘을 작용하는 곳의 거리가 더 길면 요걸 한번 볼까요? 얘가 더 길면 1번이죠. 얘가 더 길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W보다 작은 그러니까 실제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얘를 똑같은 높이만큼 들어 올리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게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보면 요 A 대 B는요. 지금 요 삼각형하고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하고 저 형광펜으로 해볼까? 초록색 썼으니 노란색 해볼게요.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죠. 보입니까?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닮음이죠. 닮음이기 때문에 요 빗변의 B, A 대 B, 빗변의 B는 높이의 B하고 같습니다. 높이의 B하고. 그래서 얘를 H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얘는 S만큼 눌러야 되잖아요. S만큼. 그래서 A 대 B는 H 대 S가 돼요. 그래서 A 대 B는 H 대 S가 되니까 이거를 보면요. 그럼 요 식에서 보면요. 요 A, B 대신에 HS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B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HS를 집으면 W 곱하기 H는 F 곱하기 S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물체의 무게가 W인 어떤 물체를 W의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리나 아니면 지뢰를 이용해서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눌러서 들어 올리나 에너지의 변화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다는 거죠. 일의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적은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경사가 급한 곳이 있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올라가는 데 드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경사가 급한 곳은 대신에 길이 짧아요. 경사가 완만한 곳은 올라가는 데 드는 힘은 적지만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적은 힘으로 그렇게 길이 길게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지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에너지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적은 에너지를 나눠서 쓰는 게 우리는 편리하니까 그렇게 지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이게 실생활의 예입니다. 보면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페달 같은 경우에 자전거 페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멀리 있죠. 이게 발이 여기서 밟지 않고 여기서 밟는 이유가
팔의 길이를 길게 해서 돌림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돌림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잡고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팔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잡고 돌리면은 더 잘 돌아가잖아요. 예, 여기 이거 스패너 안쪽 잡고 여기 잡고 돌리는 사람 없죠? 이게 여기 잡고 돌리다가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요 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가용 핸들보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 핸들보다 트럭 핸들이 보면 이게 커요, 더 핸들이. 버스나 트럭이. 왜냐면 걔가 바퀴 돌리기 더 힘들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사람의 힘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되어서 그게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거고, 여러분 그 돌리는 뚜껑 잘 안 열리면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건 같은 거 감아서 돌리잖아요. 그게 안 미끌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수건을 감싸므로 해서 팔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돌림 힘이 커져서 똑같은 힘을 줘도 이제 돌림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사실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팔의 길이를 길게 해서 얘를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질점으로 보고 역학 문제를 풀거든요. 이때 요 물체에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질량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물리학 투에서는 무게 중심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느낌이 오고 친근할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다른 점을 잘 모르겠어요. 무게 중심이 그게 질량 중심입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그 균질한 물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 기하학적으로 중심인 부분이 무게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균일하고 모양이 대칭적이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중심이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지점을 실로 매달았을 때 연장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무게 중심이 된다. 이렇게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은 그냥 물체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물체를 막 던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회전 중심이 대부분 이제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힘의 평형과 이제 돌림의 평형이 모두 적용되면은 만족하면은 이제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이죠. 힘의 평형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힘의 평형은 물리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이 뭐인 경우?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배운 게 뭐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게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용선이 나란하지 않으면 물체가 무게 중심으로 회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가의 경우 보면 요 힘이 작용하는 선이 나란하죠. 작용선이라는 거는 요 작용점과 힘 벡터를 연장선으로 이렇게 끄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힘의 평형도 이루지만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면서 회전도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 선하고 완전히 이렇게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힘과 요 힘의 크기가 같으면요. 무게 중심은 안 변합니다.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 방향, 얘도 이 방향 똑같은 방향의 돌림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의 속도는 변하지 않지만 회전 운동 상태는 변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용하면 얘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요 작용선은 겹치죠. 작용선은 연장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선을 겹치면 얘는 이제 그 무게 중심도 움직이지 않을 그 속도가 변하지 않을 뿐더러 회전 상태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긋나면은 회전 상태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평형은 뭐냐면 합력도 0이고 이게 이제 힘의 평형 조건이죠. 돌림의 합도 0인 경우 이게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때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확장된 거예요. 확장된 게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만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뭐까지 안 바뀌냐 하면은 물체의 회전 속도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추가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리학 2에서. 근데 추가됐지만 약간 조금 추가된 게 이제 회전 속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만. 그래서 돌림의 합이 0인 경우만 배우기 때문에 다행히도 회전 속도 변화에 대한 물리량인 각 가속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각 가속도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무게 중심하고 물체 안정성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받침면이 넓고요. 받침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한 평형이 돼요.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요거는 제가 지우개 싸움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 너무 뭐 요새 지우개 싸움 이런 거 안 하죠. 지우개도 이제 뭐 이런 거 안 쓰고 펜 같은 거 막 쓰고 이러더만. 자, 요게 지우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우개라고. 지우개고요. 근데 복원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복원력은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인데요. 제가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면 물체가 안정하다라는 것은 복원력이 작용하는 그 각도의 범위가 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얘를 이제 약간 이렇게 기울였다고 칩시다. 기울이면 얘를 회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전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무게 중심에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 범위가 될 때까지는요. 요 범위가 될 때까지는 요 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우개를 눕혔을 때는 얘가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세타1이에요. 세타1. 근데 얘를 세워놓으면 얘를 이쪽으로 기울입시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작용해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세타2까지예요. 세타2까지. 그러니까 이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하면 세타1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안정적인 평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을 보면 자, 무게 중심의 높이가 어때요? 낮죠. 낮고 요 받침면이 넓고 이럴수록 이제 그 안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체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려면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은 이게 무게 중심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받침면이 넓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들이 안 넘어지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모 선수들은 다 이제 물리학 툴을 입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딱 봐도 근데 사실 이거 안정적 평형은요 느낌대로 봐도 문제가 다 맞아요. 얘하고 딱 봐도 누가 안정적으로 보여? 얘죠. 그럼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저 보면은 특징이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받침면이 넓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얘 같은 경우 트럭이 왜 위험하냐? 트럭은 무게 중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사면을 얘를 가더라도 얘는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얘는 이게 안 기울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각도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계 방향 여기가 회전 중심이고 여기가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많이 실을수록 무게 중심이 올라가니까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적을 하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하고 문제 좀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